내일 오후 남부지방으로 확대됩니다. 대체 공휴일인 모레 월요일에도 전국에 비 예보인데 중부지방은 월요일 낮부터 차츰 먼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국 대부분 30에서 80mm 많은 편이고요. 충청권, 경북 일부, 전북 일부에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는 20에서 60mm가량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또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하죠.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권혁중의 일타 경제.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국이 미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어요. 표면적인 금지 원인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 이유인데 잘 쓰다가 갑자기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보복 조치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 네.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뾰족하게 나온 건 없고요.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 뭐 모든 반도체에 사용하는 중국의 기업은 마이크론을 쓰지 이제 못하게 되는 건데. 예. 근데 저기 시장에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원래 이게 그 안보심사가 그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시작했던 3월에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연 진짜 제재를 할까? 그때는 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정말로 이거 막을까? 중국도 심각한 타격이 입을 텐데 그런데 G7 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G7 때 공동 성명이 뭐였냐 그러면 사실상 뭐 중국, 러시아 빼고 우리끼리 하겠다. 사실 이렇게 공동 경제를 묶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시간상 딱 발표하자 바로 그냥 심사가 아니라 제재 딱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야, 중국이 드디어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야, 이 조치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중국 입장도 손해고요. 우리 뭐 미국 입장도 손해고. 그래서 우리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은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세계 메모리 3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쓰고 있는 D램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점유율로 본다 그러면 한 14% 차지하거든요. 거기서 한 축이 빠진다는 얘기는 중국도 손해입니다. 근데 이거를 했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 거죠, 사실.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이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그러면 마이크론에 대한 공백 이거 니네가 메꾸지 마. 라고 이제는 우리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에 대한 공백
이거를 메꾸면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하나의 어떤 전략적 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마이크론 대신해서 니네가 이거 하지 마, 수출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태라고 이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1년에 중국에서 한 4조 원 이상을 팔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그럼 그 4조 원 정도의 시장이 지금 이제 비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이제는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시장은 그런데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압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응이 뜨겁습니다. 뭐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그러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복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백악관 쪽에서도 이거는 뭐 근거 없는 제재다. 너무 생뚱맞다. 그러면서 동맹국가의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중국 경제에 대항하겠다. 이렇게 예.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또 중국 외교부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억압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와 아니면 미국과 뭐 이런 어떤 외국과의 어떤 그 강압에 대해서 뭐 맞서겠다. 이렇게 이제는 결연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 그다음에 경제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장 마이크론은 뭐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매출이 한 11% 차지하는 모양인데 네.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뭐 마이크론으로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수도 있어요. 물론 11%면은 뭐 조금 감당할 만하다 싶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중국 쪽에서는 11%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비율이 이제는 11% 정도 예. 되는데, 근데 홍콩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게 홍콩이 사실상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국과 이게 5% 정도 차지해요. 그 합하면 16%. 16%죠. 네. 그러니까 무시 못해요,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매출의 16%지 수익으로 보면 20%가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에요. 엄청 사실상. 큰 타격이네요. 예, 그래서 네. 사실상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이제 그 점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과 홍콩 판매를 늘릴 수 있느냐 여부인데 미국은 공개적으로 삼성 뭐 SK 그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꾸지 말아라 지금 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 중국과 미국의 이제는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 터졌다 이런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반도체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고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마이크론 사태도 있지만 그 전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재를 걸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중국 쪽에다가 만약에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면은 니네는 중국 쪽에 신생 투자하지 마. 그렇죠. 10년 동안. 그렇죠. 이게 반도체법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예.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 사태가 터진 겁니다. 우리가 힘이 더 강해진 거예요. 세력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절대 우리나라가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키를 갖고 있죠. 근데 중국은요. 마이크론을 제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의 D램이 필요해요. 이 D램이 뭐냐면 여러분이 쓰시는 뭐 IT 기기에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컴퓨터 아니면 뭐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는데 중국도 D램 없으면 산업이 멈추거든요. 그렇죠. 그럼 역할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마이크론 사태를 통해서 이 미국의 조치를 하고 있는 이 반도체법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 눈치 보고 있고 미국도 우리나라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 이게 자꾸 우리를 자꾸 새우로 비유하는데 적어도 반도체 입장에서 우리는 고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지렛대 삼아서 미국에 있던 어떤 수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법 이 지원금을 주고 우리나라 산업을 묶으려고 이런 미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반도체법을 통해서 요구한 걸 풀어내려면 네. 그러면 우리는 중국 내 수출을 늘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다가 우리나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거든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은 이제 신생 투자했을 때 반도체법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묶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는 5% 내에서 묶어야 되거든요. 중국 쪽에 투자하는 거. 그거를 2배 늘려달라.
그러니까 10%로 늘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네.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그런 마이크론 빈자리 메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협상에 따라서 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미국 쪽의 어떤 그 조치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제일 좋은 건 마이크론의 빈자리는 우리가 메우면서 맞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또 좀 완화시키면서 네. 두 마리를 다 잡으면 좋은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저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잖아요. 결국 패권 싸움의 키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과연 이제는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마리를 토끼를 다 얻을 수 있는 분명히 저는 키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정말로 저는 기회가 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웃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미소를 크게 지으면서 이번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늘릴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의 기회가 오히려 뭐 위기다라고 보진 않고요. 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긴 또 우리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무슨 보복을 하거나 그건 또 아니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의 팔 시장에서 수 있는 기회에 안 팔겠다는 거는 보복의 대상은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아니 이게 중국도요. 우리나라 반도체 안 들어가면 산업이 멈추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반도체 기술은.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그 과거에 사드가 있었잖아요. 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보복이 들어왔었습니다. 굉장히 셌었죠. 뭐 외국인들 다 중국 관광객 없다 보니까 명동 다 멈추게 되고 뭐 관광 쪽에서는 굉장히 올스톱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제2의 사드 사태처럼 이번에 뭐 경제 보복이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만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드 보복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중국 쪽 입장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뭐가 나왔냐면 해봤자 이득이 우리한테 하나도 없댔더라. 중국한테.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던 한국이 완전히 그 당시에 민심이 떠났거든요.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이거 너무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네. 국민 감정이 더 나빠지네. 이러면서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중국에서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이런 그 헤게모니 싸움 안에서 우리나라를 적으로 두겠느냐. 사실 지금은 경제계 쪽에서는 아마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뭐 사드처럼 그때처럼 먼저 경제 보복에 들어올 것이냐? 예.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거라고 이제는 경제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한테 기회의 측면도 분명히 생긴 것 같습니다만 네. 중국이 마이크론 판매를 중지시킨 거에 또 미국이 어떤 맞보복을 할지 또 모르는 거고. 맞습니다. 네. 하나하나 더 지켜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떠나서는요, 우리나라를 뺄 수가 없다는 게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죠.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경기는 이제 바닥 찍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투자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들 다 사기 시작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반대적인 목소리가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3분기 실적이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요.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감산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감산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 감산을 해도 인위적 감산 안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보고서 발표하면서 우리 인위적 감산하겠다. 아니 공급이 안 되는데 수요는 꾸준하고 예. 가격이 안 떨어지겠죠. 가격이 오히려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쪽에서 업황이 좋아지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예. 외국인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환율을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원화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를 계속 기록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좀 살아나야 그것도 해결이 되겠죠. 맞습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 토론 각설하고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정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먼저 뜬 인물 이정훈 박사. 네, 저는 누리호 발사 성공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한 고정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단장을 네. 꼽았습니다. 네. 예. 뭐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분뿐만 아니고 다 함께 그 팀 전체. 그렇죠. 예, 이거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럼요. 네. 예. 전 세계 우주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G7, G8 요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개발 과정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미국이 기술 전수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발사체로 하고 또 러시아도 기술 전수 안 해줘요. 저를 안 해줬죠. 근데 어떻게든 우리가 비비고 가서 이제 해온 거잖아요. 그 피나는 노력이 사실은 이 첨단 기술 어찌 보면 미국이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주고 그래도 절대 안 해주죠. 러시아 통해서 그래도 발사체 기술도 익히고 러시아도 저 우주선을 발사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익혀간 게 벌써 한 20, 30년 됐어요. 예. 그러고 보면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뜬 인물이 굉장히 지금 찾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요즘 맨날 싸우고 있어서. 근데 저는 김기현 대표가 예. TV 토론 제안을 했어요. 예.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뭐 밥 먹자, 그럼 밥은 친구랑 먹냐, 뭐 그런 정책 토론하자 이랬는데 약간 안 되나 이랬는데 TV 토론을 제안하면서 뭐 TV 토론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딱 제안한 거라서 그래도 여야 대표가 만나서 회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한 1년 지난번에 송영길 이준석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1년 넘었거든요. 그래 보면 그래도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네. 그런 모습을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대목? 뭐 일단 뭐 국민적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뭐 여야 간에 어찌됐건 뭐 대화 협치 이런 게 실종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뭐 주장만 난무하잖아요. 프레임만 난무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TV 토론이 전개가 되면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이렇게 양당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걸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기현의 현, 이재명의 명, 현명 뭐 대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난번에 송이 대첩이다 이런 것처럼. 근데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로서 역할을 좀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지금은 야당과 대통령실 간에 어찌 보면 야당은 법안을 내고 통과시키면 뭐 대통령이 거절하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존재 자체가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어. 대통령실에 그냥 뭐 부속 기관 아니냐 이랬는데 어쨌든 여야 간에 뭔가 찾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역할도 그러니까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할 사람은 나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뭐 대통령 상대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뭐 만나는 것 자체, 토론하는 것 자체 의미는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네. 이번에 TV 토론 만약에 잘하잖아요. 그럼 김기현 대표 곧바로 대선 주자급으로 또 부상합니다. 아마 그런 이제 리스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회도 좀 있는 그런 그 좀 TV 토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뭐 오래전부터 여야가 좀 만나서 대화하고 협치하고 그걸 뭐 계속 주장해 왔으니까 만나는 거 저도 뭐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TV 토론 전문가이면서 이런 말을 하면 청취자 여러분이 왜 저러지 이럴지 모르는데 근데 TV 토론으로 만난다는 건 전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만 벌이다가 아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협상과 협치는 그렇게 국민 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 보는 TV 앞에서는요. 서로 물러날 수 있는 것도 못 물러났거든요. 그러면 진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 토론을 하다 보면 또 끝나고 또 뭐 뒤풀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계기가 되는 거니까 물론 TV 토론하면은 감정이 상하는 부분도 있어요. 상대방끼리. 예, 그렇게 있어서 다시 안 본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두 분 다 뭐 정치에 오래 해왔고 이랬기 때문에 일단 TV 토론만으로 뭐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물밑에서 둘이 만나서 이렇게 주고받아야지. 그러니까요. TV 토론에서 뭐 결론은 안 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 TV 토론을 못한 얘기 나중에 더 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다. 행사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밥이라도 좀 먹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하고 하세요. 우린 정책 대화합시다.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정책 대화에 응해서 김기현 대표가 그럼 TV 토론합시다. 이래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 과정도 너무 웃기는 거예요. 밥을 물론. 먹어도 좋고 예. 그냥 대화해도 좋고.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참 돌고 돌아서 TV 토론으로 첫 만남을 한다? 글쎄요. 뭐 저도 일단 칭찬을 합니다만 아유 참. 이게 그만큼 아쉬운 데만 여야가 이제 대화라든지 이런 게 어찌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뭐 이왕 이렇게 된 이상 TV 토론하고 그다음 또 자주 비밀리에 만나기도 하고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어떤 비공개식에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좀 계속 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봅시다. 이종원 박사.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네. 급사퇴를 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이미 그 선관위 그 고위직들 자녀 아빠 찬스 활용해서 채용한 거 다 드러났고 뭐 이분도 뭐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굉장히 좀 그래서 충격적으로 좀 많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그만큼 중앙선관위가 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직원들이 얼마나 해이에 져 있었는지 또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는지 그게 이번에 좀 확인된 그런 그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자녀의 채용 그게 지금 부정 채용이냐 아니냐까지는 아니죠. 부정 의혹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의혹까지 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확인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니까 채용된 사실 확인됐고. 그건 확인됐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또 승진들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어찌 됐건 뭐 이제 이런 자녀라는 것은 다 밝혀진 사실이고 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렇죠. 곧바로 지금 사퇴를 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당사자 진술이 이제 있으니까 아마 그걸 피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느냐.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런 급 되시는 분들이 이게 나중에 문제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죠. 선관위 조직이 어찌 보면 약간 폐쇄적이었지 않았나 봐요. 선관위 조직이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선관위만 있지만 사실 이제 선거 때만 굉장히 바쁘거든요. 평시에는 어쨌든 이제 그냥 관리 정도만 하는 체제여서 선관위 직원이 평시에도 바쁘긴 바쁘대요. 바쁩니다. 왜냐하면 지역 요즘 이제 농협이라든지 지역 행사마다 다 그렇죠. 찾아가서 네. 현장 감시를 하긴 요즘은 한대요. 농협이나 뭐 무슨 신협 그것까지 다 선거까지 해요. 선거관리도 그러다 보니까 해주고요. 이제 안 바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외부의 감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좀 이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더 그렇죠. 충격적인 게 사실은 선관위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해야 되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는 조직 문화에 아주 뿌리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나중에 이게 문제될 거라는 걸 예상조차 아니 의식조차 안 하고 자기 자녀를 채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관례였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말 예. 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금주의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 뭐 우리 뜬 인물은 국민의힘하고 진 인물은 민주당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이 이번 주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체포동의안이 날아왔다는 거는 두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즘에 그 참 전망이 어렵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리 뭐 이제 최근 와서 이제 기류 자체는 좀 그래도 뭐 이 너무 감싸기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좀 흐르는 것 같긴 해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정치적 비중이 좀 떨어진 인물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건대는 뭐 그냥 체포동의안 역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거 뭐 당론 일단 안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관례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친소 관계라든지 많이 좌우하거든요. 아마 두 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의원들한테 뭐 연락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함부로 이거에 대해서 뭐 가결이다 부결이다 일단 말 자체를 이제 안 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물론 서민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인 것 같아요. 금액도 조금 더 크고 나중에 사무총장도 됐고요. 이상만 의원은 뭐 금액도 조금 작고 전달 역할이 해서 두 분이 꼭 뭐 같은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면 두 의원이 탈당한 것,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돈봉투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뭐 물론 속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이게 드러나가지고 뭐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드러난 이상 이건 선 긋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선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 그렇죠? 말 없죠. 이게 그러니까요. 뭐냐면 전당대회 때 뭐 그동안 뭐 관행이라 그러지만 뭐 이거를 아직도 이러고 있냐. 수십 년 전에 없어져야 될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게 원인이 결국 대의원제에 있는 거 아니냐. 대의원제 폐지하자 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반영하면 가결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이 가결 부결이 왜냐하면 동료 의원을 물론 이제 구속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법에 맡기는 건데 그 부분이 뭐 동료 의식도 좀 좌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또 본인들의 어쨌든 뭐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해명이라든지 그것도 좀 들어볼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이 그 신상 발언을 하게 되죠. 그 표결에 그렇죠. 앞서서. 네네. 그죠? 그 발언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서요? 뭐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끼리는 보면 여야를 불문하고 좀 약간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료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심전심이라 그래야 되나? 아이고 나도 저랬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 사안이 터지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발언들을 좀 듣다 보면 특히 읍소하는 이런 발언 듣다 보면 거기 좀 마음이 좀 많이 움직이는 네.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이 탈당까지 결심했다면 그러니까요. 굳이 이렇게 체포동의안까지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건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가서 뭐 저기 검찰을 해달라는 대로 응해주고 아니 조사는 다 네. 응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식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있어야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니 체포동의안이 체포법상 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의결 안 받을게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네, 무조건 그렇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영장 청구하면 당연히 법무부 통해서 국회가 넘어가는 거고 국회에서 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아니 저는 가결해도 좋다. 뭐 법원에 그럴 수는 가서 있죠. 판단을 받겠다. 뭐 그럴 수 그런 있죠. 입장을 밝힐 수도 밝힐 있겠죠. 수는 있죠. 네. 그래요. 아무튼 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민주당으로서는 골칫거리가 하나 생긴 셈이고요. 아마도 여기서 또 부결시키면 돈봉투와는 완전 손절한다고 하더니 무슨 손절이냐라는 비난이 금방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근데 아마 이거를 뭐 당 지도부에서 좀 어떻게 하라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처럼 근데 기각되면 당장 그 비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각자 뭐 이렇게 만나서 논의하고 뭐 당신이 찬성할래 반대할래 그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저는 뭐 까봐야 된다고 봐요. 모른다 하시는데 오늘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이고요. 며칠 지나면 다 알아요. 분위기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일부 시간에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을 갔다 온 그 이후 지금 이제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지금 착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성일종 의원하고 양이원영 의원 이 두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두 분 다한테 제가 공세적으로 했어요. 성일종 의원한테는 아니 어떻게 그 1리터 마시겠다는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국회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건 완전히 당신들은 다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결과만 믿겠다고 하더니 이미 안전하다고 막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추궁을 했고 양이원영 의원한테는 G7 정상화저도 IAEA의 최종 보고 그 점검 결과를 존중한다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마당에 IAEA 우리도 우리 정부도 참여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데 거기서 결론 내면 그때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또 뭐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다는 식으로 또 자꾸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 갈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렵죠. 그러니까 G7에 있는 국가들이 일본 빼고는 다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국가들이고 우리는 또 EU 돼 있습니다.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IAEA 항상 얘기하지만 IAEA가 어쨌든 원자력을 좀 잘 이용해 보자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쭉 보고서 나온 것도 보면 문제 없다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 없다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류이 된다고 할 거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산물 농수산물 수입 금지 그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방류가 문제 없고 뭐 어쨌든 인체 해롭지 않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럼 정식으로 그 수입을 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입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절했어. 그럼 WTO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연결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국가와 우리는 좀 다르지 않나 입장이 그렇게 보고 IAEA가 만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IAEA 기관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찰단이 갔습니다만 사찰단이 뭐 한 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냥 거기서 방류하는 거 명분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서 물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해양 재판부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우리 스스로 또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요 선진국들이 이거 문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일본 정부의 이 방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기류가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 일본의 인근에 있는 뭐 러시아 같은 쪽에서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은 반대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질서상 일단 그런 게 일단 작용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도에 불과한 그런 그 상황이고 그래서 방류는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게다가 어찌됐건 뭐 IAEA라고 하는 뭐 객관적으로 그래도 능력이 검증됐다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검증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 자체를 뭐 뒤 엎을 만한 우리가 명확한 어떤 증거 자료라든가 그런 걸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에도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계가 지금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응 전략을 방류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방류는 기정사실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방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제는 방향 전환을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찰단 간다고 이제 했을 때 뭐 문제 제기도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찰단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시찰단도 그걸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진 과정에서 혹시 그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방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본이 지키겠다는 절차에 따라서 이걸 방류를 하면 되는데 절차를 안 지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하다못해 무단 방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시 체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 해역에서 일정 수치 이상의 방사능이 이제 검출이 됐다 하면 곧바로 뭐 그러니까 그 방류수 중단자를 좀 중단을 시킬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제어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IAEA 쪽에 그거를 좀 반영시키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G7에서도 보면 이제 일본 경제산업상은 뭐 다 찬성한다, 환영한다 이랬는데 독일 환경부 장관은 아니다, 우리 그런 적 없다 바로 이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어찌 보면 그 내에서 완벽하게 동의하는 건 아니라 볼 수 있고 저는 뭐 방류는 할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류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류하는 건 아시겠지만 돈 문제거든요. 결국은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지금 한 1km 정도 굴을 파서 한 30년 방류한다는 건데 사실은 뭐 한 석촌호수 3분의 1 정도 파서 그냥 보관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처럼 이미 방류가 되고 나서는 그다음에 막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이게 해류가 이제 태평양 돌아서 밑으로 온다 그러지만 일단 뭐 물고기라든지 이건 어떻게 할 것이며 배가 오가는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사찰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일단 뭐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공개도 안 하고
그다음 민간 전문가도 없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사찰단 보고서에 기재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 제기하는 의견이 없으면 나중에 이게 WTO로 제소 갔을 때 정부 공식 입장이 예전에는 당신들이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네. 뭐 지금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건 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안전 점검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안전 점검이지 현재 돌아가는 양상은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쪽은 그거 안전한데 괜히 그래 이런 입장.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은 저 일본 편만 들어주는 이 정부 말도 안 돼 이런 입장.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미? 뭐 그렇게 그렇죠. 되고 있죠. 이미 프레임이 그렇게 그렇죠. 짜져버린 상태고 예. 설령 뭐 상당한 과학적인 증거 자료가 있더라도 야당은 분명히 이제 반대를 할 것이 이제 분명한 거고요. 반대 이유 되려면요 이유야 많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 기준에 따라서 관리된다고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인 거고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참, 게 예전에 네. 광우병 사태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라고 또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그야말로 주장과 주장만 지금 이제 대치하는.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전의 문제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도 뭐 원전 계속 짓고 있지만 그 폐기물 제대로 계속 쌓아놓고 있거든요. 처리 못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연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제시를 하고 이게 몇 년 괜찮다고 하지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워낙 뭐 위험성이 크고 또 우리 약간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과학의 문제만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의 문제가 이미 됐다라고 봅니다. 네. 정치의 문제가 이미 됐는데 그것도 너무 첨예하게 지금 갈라져 있어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문제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1시 36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최대 정체 시간은 지나가서 다행인데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정체는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요금소를 중심으로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3시간 30분가량 소요되겠고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4시간 50분, 대구까지는 5시간 2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울 방면 귀경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최대 정체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는 총 100km가 넘게 밀리는 가운데 기흥 휴게소에서 남사 부근까지와 입장 부근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20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또 옥산 분기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는 52km 극심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